자, 오늘은 이 지난 한 2주 동안의 얘기는 이 정도로 이제 마치고 제가 왜 창조적인 미래 만들기를 하려고 하는가와 관련해 가지고 먼저 제가 영어로 된 이 글이지만은 이 글을 먼저 소개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풀브라이트라고 있죠. 미국에 그러니까는 뭐 상원의원도 했었고 풀브라이트 장학, 우리한테는 일반 사람들한테 풀브라이트 장학금으로 알려져 있는 그 풀브라이트요. 제임스 풀브라이트요. 1964년도에 그러니까는 이 책인가요? 어디다 쓴 글의 일부 얘기인데 1964년이면 미국이 전성기 시절입니다. 50년대, 60년대가 미국의 전성기 시절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이 공감이 가는 이 귀절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처음부터 이렇게 쭉 보면 이런 말이죠. 우리는 감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생각들을 해야만 한다. 사고들을 생각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런 말로 이제 이런 말이 첫 번째 그 문장의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굉장히 복잡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선택과 가능성을 그러니까 우리는 탐구하는 것을 배워야만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는 다른 목소리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환영하는 것을 배워야만 하고 받아들인 거를요.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다른 목소리들을.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부분은요. 이런 말이 있죠.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감히 생각해야만 한다.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사물들이 그러니까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창조를 못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것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은 멈추게 되고 행동은 무모하게 되는 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각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좀 진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진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앞을 개척해야 되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지금 더군다나 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행기입니다. 과거의 질서는 옛 질서는 그러니까 수명이 소진됐어요. 아직 근데 뭐냐면 새로운 질서는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행기 속에서는요 우리가 미래를 지금 개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아직 오지 않은 미래라는 건 뭡니까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 생각하지 않은 것들을 생각해야지만이 미래는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도 안 가본 길을 가야지만이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예? 기업이 그러니까는 기존에 없었던 상품을 상상을 해야지만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과감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앞을 향해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미래가 열린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걸 요구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죠. 이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과거의 사고로 계속 이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안 되는 것이고 과거의 사고로 하려다 보니까는 서로 갈등이 그러니까는 제로성 게임이 되는 거나 심지어는 마이너스성 게임까지 우리가
이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풀으려면은 미래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해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가능한 한 공동체의 대부분이 혹은 모두가 욕심을 부른다면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 이익을 볼 수 있는. 예? 그래야지만이 미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만이 그 미래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소위 플러스 썸을 만들 수 있는 모두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현재의 문제를 바라보자 이거예요. 미래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가보지 않은 길인데 과거의 사고로 어떻게 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합니까? 새로 만들어야 하는 길이잖아요, 미래는요. 근데 어떻게 이걸 과거의 사고로 이것을 그러니까는 만들 수가 있냐고요.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지구상의 많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뭐냐면요. 미래를 못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못 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든 겁니다. 그래서 반동도 일어나고 그러는 겁니다. 예? 반동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저는 5년 후, 대한민국의 5년 후를 준비하려면은 창조적인 미래의 관점에서 좀 우리가 현재의 문제를 좀 접근하자 이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가보지 않은 우리가 미래를 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열기 위해서 이런 이제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오늘 구체적으로 그래서요. 제가 준비한 한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20대 남성, 소위 젠더 갈등 문제가 하나의 이슈로 부상을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대남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야 된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이슈로 등장하게 된 하나의 배경을 한번 보자 이겁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한 창조적인 미래 관점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풀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이런 문제를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지금 그림이 뭐냐면요. 2000년부터 지난 20년간입니다.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고용률이에요. 고용률이란 건 뭐냐면요. 여기 지금 20대 남녀의 고용률이라 했었어요. 파란색 기둥이, 파란색 막대기가 20대 남성의 고용률이고요. 그 다음에 이 주황색 이 막대기가 20대 여성의 고용률입니다. 고용률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용률이라는 건 뭐냐면요. 20대 인구 중에서 20대 인구가 만약에 한 600만 명 된다면은 그 중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입니다. 고용률이라는 것은요. 20대 인구 중에서 20대 남성 인구, 20대 여성 인구 중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20대 남성의 비율, 20대 여성의 비율, 이게 20대 남녀의 고용률이에요. 근데 이걸 쫙 보시게 되면요. 어떻습니까요? 2011년부터 남성은 파란색 막대기는 이렇게 밑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잖아요. 줄어들고 있죠. 저기 2000년, 20년 전보다도요,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한 68%, 67%, 8%에서 한 55%까지 줄어들었으니까요. 지난 20년 동안에 20대 남성들의 고용률이 줄어든 거예요. 여성은 근데 우리가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뭐 정체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도 어쨌든 여성들 같은 경우는 20년 전보다는 좀 올라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11년부터 남성과 여성이 역전됐어요. 역전됐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이게 여성이 남성보다 이 높은 이 고용률의 격차가
더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빠르게요. 그렇죠? 2017년에는 마이너스 3.8%포인트나 차이가 났고, 지난해는 4.5%포인트나 차이가 났어요. 자,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요? 20대들이 이 통계를 알지는 못할 겁니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본인들이 살아가면서 막연하게나마 체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20대 남성의 그러니까는 일자리 환경이 많이 나빠진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에요. 그렇다고 여성이 그러니까 크게 좋아진 건 아니에요. 조금 개선됐어요. 20대 남성이 남성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은데, 자, 이거 봐보세요. 청년들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 15세에서 29세로 봅니다. 15세에서 29세로요. 근데 15세에서 29세도 봐보세요. 보게 되면 2000년대 초에는 남성이 좀 높았지만은 한 2004년경부터 여성이 그러니까 남성보다 높았었어요. 이거는 남성들이 그러니까 군대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것도 한 요인이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20대 후반이면 되게 남자들은 되게 병역을 마치고 난 이후의 연령층이잖아요. 20대 후반만 보면 또 재밌는 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20대 후반을 보게 되면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고용률이 높았었어요. 크게 높았었잖아요. 남성은 거의 한 80% 됐고 여성은 그러니까 한 50%가 조금 그러니까 50%의 중반 정도뿐이 안 됐어요. 큰 차이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어떠냐? 이것도 역전됐어요. 언제부터 역전됐느냐? 참 이게 재밌는 게 2017년 문재인 정부 때부터 역전됐어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는 2017년에 남성의 고용률은 67.9%고 여성의 고용률은 69.6%. 예? 한 1.7%포인트 여성이 더 높아요.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게 4.5%포인트까지 차이가 더 벌어졌고요. 자, 이게 이제 한 요인이라고 저는 이게 모든 걸 설명한다고 생각은 안 해요. 어찌됐든 간에 파란색 기둥은 쭉 하락했다 이거예요. 20대 후반이면 군대도 되게 병역도 마친 이 연령이기 때문에 20대에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일자리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성들은 좀 올라갔어요. 최근에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정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20년 전에 비하면은 그래도 좀 올라간 거죠. 20년 전에 비하면 한 10%포인트 정도 올라갔어요. 예?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남자보다 더 많이 고용률이 높다는 거예요.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그 역전이 발생했다 이거예요. 예? 자, 근데 30대를 봐보세요. 30대를 보게 되면요. 남성의 고용률이 여성보다 훨씬 높습니다. 예? 훨씬 높죠. 이 남성의 높은 고용률이 이게 안 깨지고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여성들이 되게 뭐냐면은 결혼하고 나서 그러니까는 경단녀로 그러니까는 경단녀가 되는 예? 계속 취업을 할 수 없게 계속 이제 그러니까 직장을 유지하기 힘들어지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고용률이 낮아지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이 격차가 계속 유지가 되온 거예요. 40대도 마찬가지예요. 40대도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높잖아요. 크게 높잖아요. 그렇죠? 30대, 40대, 50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20대에서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이 역전됐어요. 자,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국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국제 비교요. 20대 전반입니다, 먼저요. 20대 전반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좀 특수한 건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성들이 20대 전반에 되게 병역을, 수행하기 때문에 좀 특수한데, 자, 여기 주요한 국가들, G7을 포함해서, G7 아니면서도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주요 국가들을 보게 되면요. 2000년부터 2019년,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
팬데믹으로 좀 많이들 타격을 받았으니까 팬데믹 바로 직전인 2019년까지 보게 되면요. 남성의 고용률은 좀 줄어들거나 많이, 뭐 늘은 나라도 있고 그러지만은 남성이 여성보다 대체적으로 다 높았어요.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에. 근데 한국은 처음부터 여성이 높았어요. 20대 전반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가장 또 낮아요. 고용률이요. 예? 우리나라 그러니까 20대 전반의 고용률이 국제적인 수준에 비하면 굉장히 낮아요. 예? 남성들 같은 경우에. 이건 물론 병역 문제라고 생각을 합시다. 근데 20대 후반을 봐보세요. 이게 이제 중요한 지표인데, 20대 후반을 보게 되면요. 이거 20대 후반을 보게 되면은 다 이제 이제 병역도 마치고 이제 이런 나이잖아요. 근데 지난 20년 동안에 보게 되면요. 남성이 줄어든 나라들도 있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남성이 여성보다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나라들에서는요. 근데 한국에서만 이게 역전됐다 이거예요. 한국에서만 역전이 됐어요.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죠. 대한민국은 남성이 2000년에 78.3%에서 2019년에 69.8%로 거의 9%포인트가 하락한 반면에 여성은 한 54%에서 71%로 약 17%포인트가 올라가가지고 역전이 됐어요. 문제는 그러면 이 여성의 혜택이 증가하고 남성은 그러니까는 피해를 받냐? 그게 아니에요. 전체 고용률을 보게 되면요. 전체 고용률도 줄어들었어요, 오히려요. 25세, 29세 남성, 여성을 합친 걸 보게 되면 69.5%에서 67.6%로, 예? 증가하지가 않았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남성이 만약에 이렇게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20대 후반 전체가 그러니까 큰 폭으로 증가했다면은, 여성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증가해가지고 했으면은, 사회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고용 환경이 더 좋아진 거라고 해석할 수 있겠는데 전체도 별로 안 증가하면서 그 속에서 여성은 그러니까 좀 개선됐지만은 남성의 감소를 상쇄할 만큼 증가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요? 제로섬 게임이다 이거예요. 제로섬 게임이요. 여성의 증가한 것이 남성의 하락한 것을 대체한 것뿐이 없다 이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이게 좀 상승하거나 전체 고용률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야지만이 플러스섬 게임인 거잖아요. 예? 근데 남성의 여성이 고용률이 개선된 게 남성의 고용률이 그러니까 하락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남성들이 볼 때는 우리가 특별하게 여성보다 더 그러니까 우리가 혜택 보고 사는 거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걸 보게 되면요. 네? 본인들이 이런 통계 수치를 알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체감을 하는 거죠. 즉 현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는 추이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요? 계속해서 남성 여성 갈라치기, 젠더 갈등 유발 하기 굉장히 쉽지요. 그렇죠? 결국 뭡니까요? 남성과 여성이 같이 고용률이 개선돼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누구가 개선되는데 누구는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피해를 보는 상황 속에서 개선되면은 갈등이 생길 수가 있죠. 제로섬 게임이니까요. 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은요.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봐보세요. 자, 우리나라 이제니까 20대들이 과거 저희 세대는 20대가 돼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은 월급 모아가지고 열심히 벌어가지고 집도 장만하고 이렇게 사는 얘기를 우리가 흔히 하잖아요. 근데 20대들 같은 경우는 세대 갈등도 굉장히 심한 게 자산을 축적할 수가 없다잖아요. 자산을 축적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요. 2017년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5년 동안에
5년 동안에 보게 되면요. 이게 뭐냐면은 파란색 기둥은 자산입니다. 자산. 20대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13970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만원, 단위가 만원이기 때문에 1억 3천, 한 1억 4천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 자산이에요. 2017년도에요. 그게 2021년도에는 1억 한 6,200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좀 증가한 거예요. 한 16% 증가한 겁니다. 16% 정도예요. 그런데 주황색 기둥은 뭐냐면요. 주황색 기둥은 부채입니다. 부채, 빚이요. 은행에 지고 있는 빚, 금융부채요. 부채가 한 4,500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한 32%로 2배나 더 증가했어요. 자산도 증가했지만 부채도 많이 증가한 거예요. 예? 부채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채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뭔가 봤더니만은 담보대출을 이제, 뭐 신용대출이 어려우니까 담보대출을 많이 할 텐데, 전월세 이용하는 비중이 높더라 이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하늘 색깔 쓴 숫자가 대출 금액 중에서 20대가 은행에서 대출 받은 것 중에서 전세나 월세 자금으로 빌린 돈이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근데 2017년도만 해도 한 37% 됐었는데, 지난해는 67%까지 거의 30%포인트나 증가한 거예요. 예?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요? 전세값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그 고통을 직격탄을 맞았다는 얘기예요. 20대들이요. 부동산에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집을 장만할 능력은 안 되지요. 예? 장만할 능력 안 되는데 전월세라도 그러니까는 이게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는 거주 비용의 부담이 굉장히 가고 그것이 빚 압박을 주는 거예요. 빚 압박을. 소위 말해서 부모님한테 독립을 하고 싶은데 독립하더라도 그러니까 나가서 그러니까 이런 이 전세자금, 월세자금 이것의 부담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게 빠르게 증가한 거예요. 20대들이 그러니까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그러니까는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는데 그 자산 증가에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을 해서 혜택도 자기들은 부동산이 없으니까 혜택도 못 보고 자산 축도 못 하는데 거기다가 주거 비용까지 전세 비용, 월세 비용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앉아 있으니까는 그게 고스란히 빚으로 그러니까 압박을 가하니 짜증이 안 나겠습니까? 20대들이요. 네? 그러니까 20대들이 너무 보수화된다 그러는데 그런 데는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20대들은 사실 우리가 과거와 같은 우리 세대처럼 우리가 진보와 보수 이념적인 이러한 구분보다는 굉장히 그러니까 뭐냐면은 합리적인 판단을 저는 한다고 봐요. 판단을 하는데 자, 그런데 지금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소위 말해서 이 지금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을 위해 가지고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는 DSR을 그러니까 완화하는 걸 가잖아요. 저는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시간이 많으니까 좀 그러니까 너무 빡빡하게 그러니까 대출을 규제하지 말고 오랫동안 나눠서 갚을 수 있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한 40년 정도 장기간. 예? 그래서 DSR이라는 게 뭐냐면은 본인이 그러니까는 소득 대비 왜냐면 본인이 그러니까는 지고 있는 모든 빚이죠. 그러니까 모든 빚에 원금과 이자를 그러니까는 나눠서 상환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DSR이라는 겁니다. DSR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파란색으로 썼듯이 모든 대출금의 원리금,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것을 1년에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나눈 게 DSR인데
이걸 대개 이제 이렇게 40% 이내에서 이제니까는 40%가 넘지 않도록 대출을 그러니까 규제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청년들은 그러니까 좀 풀어주자 이거 아닙니까? 예? 청년들은요. 근데 이게 되려면 있잖아요. 아까 40년간 그러니까 이 나눠서 갖게 하자는데 일자리가 뒷받침이 돼야만 되는 겁니다. 일자리가 뒷받침 안 되면요. 이거 유지 못해요. 유지 못합니다. 이것도 일자리 문제예요. 이거 잘못하면은 지금 부동산 가격이 지금 그러니까는 지금 하향 안정화해서 좀 이제 내년 정도에는 더 빠르게 이제 그러니까 더 하락세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괜히 지금 뭐냐면 폭탄 돌리기에 청년들한테 지금 그 폭탄을 지금 그러니까 안겨줄 가능성도 있어요. 청년들 조심해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출 좀 쉽게 해주겠다고 그에다가 그 빚내가지고 주택 마련했다가 잘못하면은 폭탄만 떠안줄 수도 있어요. 예? 지금 다주택자들이 그러니까 처분 못하는 것을 예? 처분할 기회를 삼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지금 DSR 지금 실행을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데 최근에 시작을 했는데 이걸 그러니까 완화하겠다는 걸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것도 뭐냐면은 소위 박근혜 때 부채주도 성장을 했죠. 빚내서 그러니까는 집 사기. 이 정책이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부활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건 잘못하면 청년들한테 굉장히 그러니까는 폭탄 돌리기를 그러니까 해줄 수가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게 미국의 자료입니다. 이게 미국 자료인데 1989년부터 최근까지 지난해 말까지 이게 뭐냐면요. 미국의 상위 1%의 자산층, 상위 1%의 자산층들이 부동산 보유의 추이예요. 추이를 보게 되면요. 제가 가운데 상징적으로 녹색으로 이렇게 네모 박스 해놓은 걸 보시게 되면요. 이때가 뭐냐면요. 위에 주황 색깔 그 선이 뭐냐면요. 보유 비중입니다. 상위 1%가 미국의 부동산의 몇 %를 소유하고 있느냐 할 때 보게 되면 한 14% 안팎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 89년부터 최근까지 쫙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인데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중간에 이렇게 떨어진 때도 있잖아요. 떨어진 때가 언제입니까요? 저기 2004년 6월 달부터요. 미국이 금융위기 전까지 금리를 올리죠. 금리를 올렸었습니다. 그렇죠? 금리를 올리는데 자, 금리를 올리는 시점부터 상위 1%들은 부동산 보유 비중을 줄입니다. 예? 금리가 올라가도 주식은 비중을 늘릴 수도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요, 주식처럼 그러니까 쉽게 쉽게 거래하기 쉽지 않잖아요. 부동산 경기가 식으면은 거래가 실종돼 버리잖아요. 처분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뭐냐면은 발 빠른 사람들은 미리 빠져나옵니다. 미리 빠져나오는데 금리가 오르기 전에 미리 빠져나와요. 예? 발 빠른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이걸 냄새를 잘 맡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기 전에 미리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미리 빠져나오기 시작해요. 상업용 빌딩, 상업용 부동산들이 먼저 처분되기 시작하고요. 예? 왜?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식은 다음에 처분하려면요. 처분이 잘 안 되거든요. 처분이 잘 안 돼요. 그럼 가격이 더 폭락하죠. 그러니까 가격이 본격적으로 폭락하기 전에 하락하기 전에 미리 빠져나옵니다. 미리 빠져나와요. 예? 근데 되게 그의 주요한 신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금리입니다. 금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대출 완화시켜줘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이게 잘못하면 청년들한테 잘못하면 폭탄을 안겨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30대를 봐보세요. 이번에 30대를 보게 되면은요. 30대는 자산이 한 4억 한 5천까지 이렇게 증가했잖아요. 3억 2천에서요. 20대보다는 크죠. 자산이요. 아무래도 연령이 더 높으니까요. 근데 되게 이들은 뭐냐면은 은행의 대출금이
부채도 그러니까 한 50 내지 한 60%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채 중에서 대부분이 중이 뭐냐면 주택 마련 비중인 거예요. 30대가 되게 되면 대개 이제 뭐냐면 대출을 빌려가지고 집을 산단 말이에요. 집을 사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주택 마련에 그러니까는 이 빚을 많이 그러니까는 이 의존을 하고 있는 거예요. 30대 같은 경우. 예? 20대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빚을 내는 게 아니라 전세 자금이나 월세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빚을 내는 거고요. 틀리죠. 그러니까요. 틀려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30대가 더 빚을 낸 규모가 클 게 아닙니까?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하는 거하고 전세 자금, 월세 자금 마련하는 거하고는 아무래도 규모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30대한테 가장 그러니까 30대가 가장 힘든 건 뭐겠습니까요? 이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그러니까는 이 부담이 꽤 갑니다. 이자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30대, 40대가 많이 빚을 내가지고 주택을 마련하잖아요. 그들이 뭐냐면은 그 빚이 주택 마련하기 위해서 빚을 내다 보니까는 그걸 이제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 상환을 하려다 보니까는 쓸 수 있는 소득이 자꾸만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뭘로 연결되냐면은 가계 소비를 억압시키죠. 우리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안방은 내 방이고 건너방은 은행 거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샀기 때문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30대, 40대는 그러니까 돈을 빌려가지고 부동산을 마련하는데 주택을 마련하는데 구입하는데 많이 하다 보니까는 더 덩치가 크고 그 대신에 뭐냐면 그것을 빚을 갚느라고 허덕이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요. 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렇게 힘들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요.